안녕하십니까. 열린 시민뉴스 목요 식사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정의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저번 주에는 부산에서 이제 원격으로 줌으로 이제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직접 나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이가 지금 어디야 미국에 있어갖고 말들이 한둘이가 시끄러운 게 한둘이 아니고 나갈 때마다 왜 이렇게 난리야 걔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니까 더 새네. 예. 예. 어쨌든 그래서 오늘 지금 윤석열 관련된 지금 오늘 주제가 네. 윤석열이 민주 아닌 위헌할 수 있는 독재의 자유, 윤석열의 독재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얘기가 예. 첫 번째 주제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방문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잠깐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오늘 금요 칼럼의 주제로 아마 쓰신 것 같은데, 네. 윤석열의 민주 아닌 위헌의 독재의 자유, 이게 어떤 내용을 지금 윤석열이 예. 미국 방문을 이번 예. 전후에서 예. 한 얘기가 민주라는 말이 없어요. 음. 민주가 없고 자유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자유 혹은 자율 지금 한미 간의 가치 동맹 이래갖고 그게 또 자유라고 그러더만 그놈들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자유를 한편으로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대한 지도자는 독재자란 말을 들어도 된다. 이거 그 미국의 상하 야원 합동 연석 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누가? 윤석열이요. 아직 안 했잖아.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연석회의에서 위대한 지도자는 독재자란 말을 듣는다. 그래서 그 예로 누구를 들었냐면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독재자를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윤석열이 얘기하는 자유는 독재자의 자유고 민주 자유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민주가 아닌 독재의 자유, 독재할 수 있는 자유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해서 위헌의 독재의 자유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100년 전에 이제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하고 회담에서 이게 지금 가기 전에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예,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됐죠. 예, 방미하기 전에 워싱턴 포스트 예. 그 매체 미국의 매체하고 했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방문 중에는 NBC 미국의 방송과의 대담에서 그 질문에 하는 대답이 윤석열이 대답하기를 미국은 한국 친구다. 그래서 국제 관계에서 도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청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를 도청해도 되냐 이러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좀 어렵지만 국제 관계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네, 미국과는 친구니까 친구는 도청해도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먼저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MBC 방송을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지금 윤석열이가 이번에 예. 도청이 우크라이나 문제만 당한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걸 다 도청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가 코카콜라 제로라는 브랜드 설탕이 없는 설탕 제로라 그래서 코카콜라 제로라는 거를 이번에 만찬에서 내줬거든요. 이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냐. 그런데 그게 도청하고 다 알고 있거든 취향을. 코카콜라 제로를 평소에 먹고 있다는 걸 도청을 해서 다 아는 거야. 그러니 자
윤석열이가 그 안에 친구 사이라서 도청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그거만 도청했겠냐고. 윤석열이하고 침실에서 있었던 일들도 다 듣고 있을 거고 거기서 뭐 온갖 나쁜 거 야당에 대해서 온갖 공작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 약점 때문에 지금 꼼짝을 못하는 거라니까. 일부러 요번에도 걔네들이 우크라이나 그것도 일부러 터뜨린 거야. 그래서 너 한번 해봐라. 그리고 미리 너 이미 다 얘기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약점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를 협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것 같아. 미국이. 완전히 봉잡혔네. 그래서 그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건데 그 문제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먼저 이런 거죠. 문제점이 뭐냐면 왜 윤석열은 일본의 사과, 그러니까 일본의 사과, 일본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주체가 일본이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무릎을 꿇든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일본의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일본이 무릎을 꿇든 않든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그들의 문제고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될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은 없고 일본이 사과를 하나하나 거기에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 거기 그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무릎 꿇는 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윤석열이 자기는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말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일본이 무릎을 꿇나 안 꿇나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제 말은. 그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일본이 한 짓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짓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주체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체 관심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왜 문제냐면 일본이 사과를 하든 무릎을 꿇든 꿇어도 진심이 바뀌었다는 보증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개사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과 자체가 무의미한 것에 대해서 왜 그거를 구태여 미국에 가기 전에 그 얘기를 했냐. 그 쓸데없는 얘기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과거의 문제를 윤석열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냐면 윤석열은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자기는 아니라 그랬어요.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잊고 미래를 어떻게 하냐. 미래 아시겠습니다만 제3자 변제안 우리가 다 변제하겠다.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 특혜국이죠. 무역 특혜국. 일본은 우리나라를 특혜국으로 복구하지 않았는데 윤석열은 먼저 복구를 시켜버렸어요. 이런 식의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도청 문제가 나왔더니 도청 친구는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일본 편에 서서 얘기하고 미국 편에 서서 얘기하고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주체의식이 없는 것이 치명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굴종 외교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윤석열이 100년 전 사건을 가지고 사과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거 제가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면죄부를 주고 일본의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미국도 특혜를 주고 이러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하는 100년 전 얘기는 100년 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말이 친이죠. 굴종 외교, 대미 그러니까 굴종 외교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므로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인 것이라는 국민이 99%가 반대해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통치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권력을 누릴 자유가 있다. 권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자유. 그렇죠. 그게 이제 독선이에요. 독조인데 네. 독재의 자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독선적인 사람도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자기가 독선을 하든 뭐를 하든 자기 멋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맡으면 자기는 독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독선은 개인으로서 가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러니 윤석열의 논리에 따르면 중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사과가 있고 미국의 도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라는 존재가 없으므로 일제 식민지의 재현 그리고 새로운 미국 식민지 이런 것이 도출될 수가 있다.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윤석열의 100년 전 일본의 행위에 대한 면죄부의 발부는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앞으로 자기가 그런 식민지적인 그런 역사 정책을 재현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발로이므로 굉장히 대단히 우리가 결사항전의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른 사람도 그런 얘기하는데 기본소득당 용해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른말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실과 윤석열 그는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제발 좀 신중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게 헛소리라는 겁니다. 용해인이 제발 좀 신중해라 한다고 해서 윤석열이 신중할 사람이냐 아닌 것이죠. 그러니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 용해인이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장의 이 독선 그러니 종교와 사상의 자유 뭐를 믿든지 자기 자유인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해야지. 제발 좀 신중해라. 제발이 무슨 제발입니까? 이게 굴종적인 태도예요. 고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현실적인 조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붙여서 또 한 가지. 요즘 SNS에서 매일마다 우리가 유용하게 보는 류호상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번 양보해서 무릎을 꿇지 않아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그런데 언제 한번 제대로 된 사과 받아봤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호상도 일본이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과 받아봤자 개사과. 그거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좀 중요한 건데요. 전우용 씨는 그냥 일본의 사과라든가 윤석열 보고 신중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 반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초점을 일본이나 윤석열의 사과, 그 신중함 이런 것에 두지를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우용이. 우리 선조들이 430여 년 전 임진왜란을 겪고도 120여 년 전 일본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임진왜란 겪고 한일합방을 맞았죠. 120여 년 전에 일본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것은 이유가 뭐냐? 일본에서 찾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부패하고 무능해서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매국, 나라 팔아먹는 것이죠. 매국밖에 없었던 자들이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다시 현실적으로 아주 최근에도 그런 현상이 드러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우용은 문제의 초점을 우리 자신의 그 매국적인 관료 여기서 찾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미흡한 것이 부패 관료가 나라를 팔아먹으면
그냥 이렇다고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패 관료를 어떻게 축출할 수 있나 당장에 끌어내려야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용해인 의원이나 류호상이나 전우용이나 거기에 멈추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공직에 있는 자들을 매국을 한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게 증명이 되지 않아도 혐의만 가도요. 이건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끌어내놓고 그 다음에 벌을 주든지 안 주든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국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국회도 용해인같이 이렇게 그 직선적으로 말 잘하는 이 의원도 제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발 자중해라. 아니 안 되면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 민초가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지 무슨 그 제발이라는 말을 쓰고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전우영 선생의 말도 네. 일부 맞지만 그거를 무패한 예를 들면은 그 자들이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이라고만 할 수도 없는 게 당시에 예를 들면은 그 제국주의 세력들이 워낙 강고하고 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신 차린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상당 부분은. 그런 것도 사무총장이 있고. 그렇게는 말씀하실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만 들어온 게 아니라 관군이 합세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 빌어먹을 놈들이 저 이렇게 욕을 해서 죄송한데 이 관군들 이게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합세하는 세력이 없으면 일본이요 여기 와서 그렇게 난리를 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막 잡아먹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앞잡이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할 일이 일본이 뭐 세다든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이 민족을 배반하는 놈이 있나 없나 이거를 색출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놈이 나타나지 않도록 처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뭐 이 일본 이런 이제 과거 이제 지금 또 이렇게 된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반민특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실패하고 해방 이후에 그렇죠. 친일파 놈들이 다시 또 그대로 살아갔고 그 뿌리가 지금까지 윤석열까지 온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그 매국노의 뿌리가 지금 윤석열의 아예 그 화신이 돼갖고 이제 완전 꽃을 피운 거지. 그렇죠. 왜 윤석열은 하나의 아바타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뿌리는 더 깊게 빙산의 일각 윤석열이 빙산의 그러니까 윤석열을 몰아내봤자 또 그 똑같은 놈이 똑같은 나타나더니 놈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쥐가 다음에 됐다는 거야. 네, 김건희 김건희 대통령. 됐고 자 그다음에 도청 문제로 넘어갈 텐데요. 이 미국은 친구니까 또 국제관계에서 도청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 친구라는 개념 그리고 국제관계라는 개념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친구면 그러면 누구의 친구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친구 어떤 면에서 친구인가? 그 친구라는 것은 100대 100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윤석열이 사용하는 개념은 너무나 엉성하다. 친구면 어떤 친구인데 도청까지 해도 괜찮으냐 이런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개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고 그러니까 뭐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이런 애들은 도청당했다고 막 지랄을 떠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왜 같은 또 걔네들 또 친구 아닌가? 쟤도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계속 뭐 그렇죠. 그래서 난리를 치고 어떤 친구는 어이구 도청해도 돼 또 해.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이런 게 상식인데 이 윤석열은 미국이 영원한 친구인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좀 아니지 그것도 이제 보세요. 자기가 독재를 하는 것도 자유인데 미국이 도청하는 것도 자유지 친구의 자유지. 바로 그런 논리죠. 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가치 동맹으로 딱 묶였잖아요. 그렇죠. 나는 독재할 수 있는 자야. 너는 도청도 하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친구를 등쳐먹어도 되는 맞죠. 그래서 그 자유가 민주와 결합되는 게 아니라 독선과 독재와 결합된 자유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국제 관계라고 그랬어요. 근데 국제 관계와 국내 관계가
이게 아니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도청할 수 있으면 그러면 미국 사람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사주해서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도청을 했다. 그리고 그건 국제관계 아닙니까? 그 국내입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네. 미국 가서 도청하잖아요. 만에 하나. 그 그럼 말이 미국 법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처벌받아요. 지금 우리는 그 옆에 용산에 그 CIA 놈들 우리나라 국내법 간첩법에 의해서 다 잡아가도 돼. 예. 안 하잖아. 안 하자.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봐. 종신형 도청해도 아니 우리가 만약에 미국 가고 도청하잖아. 그건 종신형이에요. 간첩죄로. 종신형이죠. 그런데 이 윤석열은 이 외교 관계에서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퍼준다. 이렇게 우리는 미국 아니 가서 그러니까 도청하면 이런 거 있잖아. 완전히 그냥 저 꼬봉들 조폭 밑에 있는 바로 그런 두목님 밑에 그 네. 새끼야 자기는 네. 깍두기란 말이야. 네. 잘 감히 대등한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지. 네. 어떻게 두목하고 똑같이 놀아? 그렇죠. 두목하고 이 꼬봉하고의 차이라니까. 그런 관계에 지금. 그래. 우리가 미국 가서 도청하면 종신형인데 네. 미국이 우리에게 와서 도청을 하면 친구니까 괜찮다. 괜찮을 이것은 뿐만 아니라 완전히- 아예 처벌도 못해. 그러니까 아니 간 압수수색 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서 그렇죠. 도청장치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간 빼고 쓸개 빼고 해가지고 일본 갖다 주고 미국 갖다 주고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지금 미국도 지금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심한 말을 못 하는데. 네, 그렇죠. 대만 문제 하나의 중국 문제라고 우리가 이미 외교관계 틀 때부터 다 이미 확인했던 건데 네. 쥐가 나서서 미국도 가만히 있는데 왜 대만 문제에 대해서 끼어들고 우크라이나 왜 거기다 끼어들어서 무기를 보내냐고. 그러니 원래 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의지해야 되겠다고 싶은 데는 거기는 굴종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강한지 약한지도 모르고 아니 지금 큰일이니까 지금 어. 현대차 이번에 소련에서 지금 쫓겨나고 있고 어제 네? 확인됐잖아요. 현대차 망해갖고 나온다고요. 현대차에다가 그래 미국이 그 금수 조치를 해서 부품을 안 줘갖고 차를 한 대도 못 만들어. 1년 넘게 지금. 그래갖고 지금 망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교민들 지금 보복당할까 싶어갖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교민들은 우리 국민 아닌가? 그 사람들이 지금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진짜 생사의 기로에 있고 어떻게 보면 여차하면은 얘네들 러시아 놈들은 야 너희들 다 모여. 그래갖고 강제 수용소 갖다 다 끌고 가면 어떡할 거야? 아니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판매 1위라고 하던데 그게 이제 벌써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네. 작년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부품을 갖다가 반도체고 뭐고 못 가게 하는 거야 러시아에. 그래갖고 차를 한 대도 생산을 못해. 망했네. 망했지. 그래갖고 망해갖고 팔고 나오는 거야. 예. 근데 파는데 그냥 파는 것도 아니고 예. 세금 내고 판 가격에 10% 세금 내고 나가라 그래갖고 지금 그러고 있어. 잘한다. 영업사원 이로 잘한다. 그래서 친구라는 개념, 국제관계라는 개념, 이 윤석열이 사용하는 개념은 지금 완전히 지금 국민들은 다 나자빠져지고 죽어 나가고 네. 자기만 그냥 오늘 저기 미국 가갖고서 노래 불렀다. 노래 저기 무슨 뭐 영어 노래 부르니까 가짠다고 다들 일- 아이고 그래 막 그거랑 노래라도 마음껏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아주게 하듯이 네. 바이올린 톡톡 쳐주니까 막 좋아갖고 그냥 아메리칸 파이, 아메리카 과자 이걸 불렀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건데요. 미 상하 양원에서 합동 연석회의예요. 상하 양원에서 윤석열이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자유가 갖는 자율과 규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유 원래 좋아하잖아요. 다른 한편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들은 한편으로 독재자로 불리어도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권자가 대통령이라 그랬어요. 주권자가 국민 민초라고
헌법 제1조에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주권자가 대통령이 그러니까 주권자가 그러니까 주권 국가인데 주권자가 대통령한테 임했기 때문에 주권자는 국민 이꼬르 대통령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주권국가 대통령이라면 최소한의 해야 할 일 해야 된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독재자로 불리어도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독재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독재자가 되겠다고. 이미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있지만 나는 내 직무에 충실하는 거다. 내 독재자라고 국민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렇죠. 나는 내 할 일을 한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윤석열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리 하면 막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미국 가서 양하 상원 합동 연석회의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야 봐라 내가 미국 사람한테도 이런 얘기하고 온 사람이다. 앞으로 나는 독재할 거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의 발언에는 보시듯이 민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의 발언은 독재자를 찬양하는 자기 독재자로 불리겠다고. 모든 국민의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민주.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그리고 민주공화국이라는데 근데 독재를 해서 뭐 국민들은 뭐 내 무시해도 내 독재를 하더라도 이거는 나는 직무에 충실한 거기 때문에 역사상 자기 혼자 생각해. 자기가 위대한 지도자로 자기를 지금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 역사적으로 미친 거 아니야. 누가 역사적으로 윤석열을 갖다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하겠어요 앞으로 역사가. 아니 그 위대한 지도자를 누가 규정을 하냐면 자기가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가난한 이들은 아예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 민초가 가난하면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유가 무엇인지 옛날 초기에 보통 선거가 되기 전에는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여자도 아니 남자만 그것도 그때만 유권자들이었다고. 왜냐하면 나머지는 그렇죠. 여자들이 뭘 한다고 투표를 해.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돈도 없는 놈이 무슨 투표를 해. 그래갖고 그거 다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에 민주주의가 아주 좋은 것이라 생각되기 전에 민주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 19세기 얘기고 18, 19세기 얘기고 지금은 엄연히 헌법이 민주잖아요. 그런데 이 윤석열의 머리에는 가난한 민초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니까 자유는 자기는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자유는 누가 규정을 하는가? 그 자유라는 것은 절대적인 자유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까지 자유를 어떤 내용의 자유를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체가 군주, 과도, 민주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자유를 누가 규정을 하냐면 민초, 가난한 민초는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유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독재자로 불려도 나는 할 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유의 범위나 내용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독재자. 그래서 독재자로 불린다 했어요. 자기는 독재자로 불리는 일을 앞으로 하겠다 이런 뜻을 그렇죠. 미국에 가서 천명하고 왔다는 것이죠. 실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사법부가 배상을 하라 그래도 안 된다고. 쥐가 왜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에서 자기 법을 만들면 니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자기 판범이 있어. 그러니까 입법부고 사법부고 뭐 대통령이 국가 최고 수반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걸 공개하지 않는다. 이거 완전히 검찰 독재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얘가 다음번도 대통령을 이제 검찰 출신으로 해서 자기 안위를 갖다 보장받겠다고 지금 이렇게 낚이는 거고. 수단과 방법을 그래서 일단 이재명만 잡으면 된다. 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만 잡으면은 야권이 4분 5일 돼갖고 자기가 뭐 한동훈 같은 놈을 이제 후계자로 해서 그렇죠. 지금 이제 하겠다는 그래서 건데. 이 같은 윤석열의 독재적인 사고 방식이 그대로 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몇 번 말했습니다만
제3자 변제안, 그 강제동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이에요. 아시죠? 일본 가서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고 그래서 자기 혼자 생각에 제3자 변제안이 옳다고 생각을 아무한테도 안 물어보고 자기가 막 그러니까 자기 밀고 나가는 출입하라고 거였어. 누가 욕을 해도 나는 뭐 내가 원래부터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친일적인 그게 자기 어떤 신념이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친일뿐만 아니라 굴종 외교, 그러니까 친미 99%가 반대해도 자기가 내가 국민한테 유인받은 이 권한으로 내가 다 하겠다는데 뭔 소리냐. 이게 그렇죠. 지금 이거. 그래서 그 독재를 찬양하고 자기가 독재자로 불리겠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혼자 생각한 것을 일본에 가서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거든요. 대통령은 위헌을 하면은 탄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고 국익을 해친다는 위협이 있을 때는 그거를 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그 위협부터 제거해 놓고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제발 신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이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도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예. 그 뭐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 사법부가 그건 그냥 강행하면 되는데 왜 김명수가 왜 그러면 그 자기가 대통령이 보류하라고 해서 보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법대로 그렇죠. 재판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법 위에 검찰이 군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 이 지금 참 국회도 이 문제고 이 내각제 지금 이것들이 그래서 내각제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을 몰아내고 내각제를 하자는 그런 지금 이런 세력들이 좀 있고 지금 김진표하고 근데 그게 이것들이 진짜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윤석열은 아바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들러리고요. 윤석열을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기득권을 이렇게 권력을 국회로 모으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전통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하나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보는 것인데 이 국회가 이제 그 김진표라든가 김진표 아류 그리고 이낙연계라든가 이런 계통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3분의 2 의석을 얻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돼.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똑같아. 지금 이렇게 지금 민주당을 믿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안 되고 예. 일단은 그 안에 단일 세력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번처럼 옛날에도 뭐 탄핵을 한다 했을 때 뭐 과반수가 있어서 된 게예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 그 박근혜를 몰아내려고 하는 세력들인 것처럼 네. 결국은 윤석열을 배신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그렇죠. 네. 여야가 야합을 해야 돼. 네. 일종의 윤석열 몰아내야 된다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도 더 없잖아 있는 게 지금 이제 누구야 박근혜도 신당을 지금 만든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금태섭, 금태섭 그 다음에 조원진 뭐 그다음에 이번에 검찰들이 대거 공천되면 거기 불만이 있어갖고 또 지금 현재 옛날 김무성처럼 나오는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건이 좀 그 윤석열 반윤석열파들이 좀 모여야 돼. 그러면은 고놈들하고 야 저기 우리 총장님, 사무총장님 그게 아니라 아니 그 하나 이만 여야 이놈 저놈 다 똑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한테 이제 뒷놈들이 윤석열 반 윤석열로 이 탄핵을 갖다 공약으로 해서 이번에 윤석열 탄핵을 공약으로 하는 정당들은 무조건 소수 정당이라도 의석이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것은 탄핵 대 비탄핵 이렇게 딱 뭉치면 된다니까. 성성구도를. 총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은 탄핵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렇게 앞장 세워놓고 욕을 얻어먹으면 얻어먹을수록 다소 민주당이 자기네들은 불리할 거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탄핵이 절대로 안 나서죠. 왜냐하면 탄핵을 하려고 하면 손에 피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그 4월인가 뭐 언제 있을 그 총선에 그 앞에 절대로 탄핵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예측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근데 단지 이제 하나의 나는 기대를 그렇게 한다는 거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볼 때는 저기 윤석열이가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아. 내가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갖고. 근데 총장님 진짜 사무총장님 너무 순진하시다. 못된 짓 하는 사람은요 오래 살아요. 그런가? 욕을 얻어먹을수록 오래 산다고 하지 하긴 뭐 않습니까? 욕 먹어야지 오래 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절대로 벼락 맞을 일 없으니까 예. 꿈 깨세요. 예. 어떻게 좀 남은 얘기가 좀 있네? 네. 이제 거기까지 예. 말씀드리고. 그러면 저기 오늘 그 저기 뭐야 이 바이든하고 두 차례 이제 오늘 저기 정상회담을 했어요. 저기 그 하나는 이제 공동 선언을 했고, 네. 하나는 그 워싱턴 선언이라고 이제 두 가지를 했는데 공동 선언에는 뭐 별 내용은 없고, 네. 그 워싱턴 선언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합의를 봤는데 그거만 한번 잠깐 보시면은. 네. 4월 26일 날 현지 시간으로 이 회동에서 양국이 외교 역량을 활용하여 기묘하고 전략적인 대역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하게 한 연대를 자양분하여 발전해 왔으며 뭐 그래서 쭉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정된 게 뭐냐면 이 한국은 이게 중요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그러니까 뭐라자면은 공약을 신뢰하며 그러니까 북핵의 그 확장 능력을 억제하는데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미국에 의존하겠다. 미국의 핵 억제력에 의존하겠다는 것을 예, 그렇죠. 확인하고 예. 그다음에 미국의 핵 확산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의 모든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이러한 합의가 아니에요. 협의를 핵무기 사용에 있어서의 협의를 약속하겠으며 이러한 협의를 위해서 통신 인프라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국제 비확산 조약의 초속인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상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을 준수할 것이다. 한국이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은 앞으로 핵에 대한 개발을 절대 안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자주국방이라든지 이런 것 이제 필요 없고 앞으로 그 아주 강한 우리 저 미국에만 의존하겠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자주국방에 이제 물 건너간 거지. 예. 원래 박정희도 자기가 원래 사실은 핵 개발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이 있는 것이지. 몰라요.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핵을 쓰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을 때는 핵 협의 그룹, 그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이라 그래갖고 협의하는 그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거 차관급으로. 근데 유럽하고는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은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라 그래갖고 거기는 아예 핵을 갖다 바로 핵 전술을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한참 낮은 단계야 그러니까. 맞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별로 뭐 있으나 마나한 뭐 시뮬레이션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핵 확장 억제는 핵을 포함하여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에 하나 북한이 핵을 썼어 남한에. 그러면 핵을 포함해서 우리가 반격을 해주겠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하겠다는 말도 명시적은 아니지만 핵을 포함해서
지원하겠다. 그런데 북한에서 여기 저 핵을 여기 남한으로 쏘잖아요. 서울까지 여기 몇십 킬로 안 되잖아요. 5분이면 와서 그냥 완전히 용산에 하나 하게 되면은 용산만 하더라도 합참 있죠. 대통령실이 있죠. 그 지하 통로에 다 가르쳐줬죠 이미. 그 벙커 위치까지 다 알려주셨고. 그냥 일망타진돼서 도표까지 해서 여기 있고 그렇게 다 가르쳐줬어.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갖고 대통령 인수위원회 할 때. 참. 그래서 이제 자 한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휘부가 다 날아가요. 네. 그럼 밤에 그냥 쏘면은 저기 어디야 밤에 저 한남동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한 발 떨어뜨리고 여기 용산에 한 발, 저기 계룡대에 한 발.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가 이미 뭐 미국하고 지금 협의할 뭐 NCG 그러니까 뭐 핵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남아남지가 않고 미국의 미국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핵폭탄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즉시 한 200만 명이 사상자가 발생을 해요. 하나 갖고. 자, 그거를 잠깐 보면은요. 네. 자, 이게 그 미 국방성에서 북한이 그 보복 공격을 했을 때 보세요. 2004년에 공개된 미국 국방부 기밀 문서에는 이른바 한반도 핵전쟁 시뮬레이션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북한이 한반도에 핵을 투하할 경우를 가정하여 한반도의 기상 정보와 주요 시설의 위치, 인구 밀집도 등의 재원을 입력하고 이에 따른 피해 규모와 사상자의 수를 결과로 산출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미국 국방부에서 공개한 핵전쟁 가상 시뮬레이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충격적일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가운데 사거리가 가장 짧은 스커드 A, B형 미사일 한 발이 투하되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투하 지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가 위치한 용산 일대입니다. 북서풍이 부는 겨울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 한복판에 TNT 15킬로톤의 북한 핵미사일 한 발이 폭발한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한 발이 벌어질까요? 딱 한 발, 제일 작은 거. 우선 폭발 지점으로부터 반경 1.8km 내의 모든 물질은 순식간에 녹아서 증발해버리게 됩니다. 1.8km 방금. 용산 그만 30명 여러분이 눈을 한번 깜빡이는 사이에 용산 용산역, 전자상가. 전쟁기념관 등 용산 주변의 모든 건물이 한순간에 증발하듯 폭발하여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반경 4.5km 내의 경복궁, 서울역, 시청, 광화문 등은 거대한 폭발력에 의해 휴지 조각처럼 찢겨져 나갈 것이며 서쪽으로는 마포와 서교동, 여의도, 동쪽으로는 반포와 압구정, 청담동 일대, 남쪽으로는 상도동 및 동작동 일대가 대부분 파괴될 것입니다. 이 같은 직접 피해를 통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시민만 40만 명, 추가로 사망하는 시민이 22만 명 이상일 것으로 시뮬레이션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낙진에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여기에 오염된 시민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체에 주는 피해 정도에 입각한 방사선량의 단위를 램이라고 하는데 200램 이상의 범위에 있던 사람의 경우 혈액 이상으로 2주에서 6주 사이에 최대 90%가 사망하게 됩니다. 또한 0.5램 정도의 극소량에 노출되어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방사능 후유증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핵폭발로 인해 최악의 경우 서울 인구의 10%인 12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가정하지 않은 가스 저장소, 주유소 등의 폭발과 화재로 인한 피해, 파편에 의한 피해까지 고려하여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지금껏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반도 핵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선제 타격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먼저 네. 방금 이제 본 것처럼 사실 이제 핵 공격을 받았을 때 핵으로 다시 한다 그랬을 때 지금 이게 5분 만에 지금 와서 이렇게 완전히 최대 한 160만 명의 이제 사상자가 발생을 하는데 한 발로 네. 그러면 일단 아까 본 것처럼 용산 일대가 완전히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이고 뭐고 지휘부가 일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국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 합참 다 있잖아. 네. 지금 다 모아놨잖아. 합참, 네. 대통령, 국방부 다 모아놨는데 이거 지금 김정은 너무 좋을 거야. 요거 한 방에 나게 되네. 그렇잖아요. 그 한 방에 다 끝났는데 무슨 미국하고 협의를 해? 협의할 사람이 없는데 지휘부가 완전히 날아가는데.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그럼 북한이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그 ICBM으로 그 북한까지 다 보복 공격을 한다 했을 때 50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럼 북한도 자, 그러면 얘가 쟤네들 반격을 해? 그럼 여기서도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물론 저쪽에서 쏘면 여기서 쏘기 때문에 미국이 왜 워싱턴하고 뉴욕하고 그다음에 저쪽 그 지금 SRBM이라 그래갖고 태평양 쪽으로 나가갖고 잠수함에서 그냥 수소폭탄 터뜨려 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핵바다가 되겠네. 그다음에 그 쏘지 않아도 돼. 그 태평양에서 그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저쪽 그 동부에서 그 수소폭탄 하나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 그 쓰나미 있지, 쓰나미 일본 거지. 네. 쓰나미로 해서 그냥 샌프란시스코고 뉴욕이 완전히 그냥 덮어버린다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 절대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3차 대전 새게 되죠, 진짜. 그렇죠. 그래서 핵운운 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거지. 장난 같죠. 그래서 이번에 워싱턴 그 뭐 선언서라고 나왔는데 그 내용을 경기도지사 김동연이 그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협의에 나가겠다. 이런 것은 외교적인 언사로 실질이 없는 거다. 왜 그렇게 실질이 없는 것을 가서 그런 그 허황한 선언서를 발표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경제 협력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협력을 할 것이지 왜 거기 가서 해군은하고 그따위 그걸 하느냐 이러고는 언급을 해서 올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진짜 이미 이제 도청이고 뭐고 온갖 자기 나쁜 짓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도청당해갖고 미국이 옛날 저 박정희 하듯이 예를 들면은 CIA가 공작만 하면 윤석열의 약점을 흘리기만 하면 끝나거든. 코가 묶여 있고. 그렇지. 그래서 그게 그런 거. 꼭 같네.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캐비넷에 각 사람들의 그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하더니 미국이 우리나라의 그렇지. 검찰보다 더 센 검찰 놈이 딱 하나 있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 그래서 아니 윤석열하고 김건희 밤에 자는데 그 숨소리까지 다 듣고 있는데 베개 소리까지 베개 머리 소리까지 미국 그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은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둘이 소곤소곤한 거 다 이미 다 알고 있지. 그다음에 거기 그 여당 사람들 불러다가 애들 저 검찰 불러다가 공작 장치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네. 그거 풀어봐. 윤석열은 바로 탄핵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네. 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그 시킨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윤석열이 볼모를 잡힐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남은 카드가 우리 민초들이 과거에 동학 운동을 일으켰듯이 그렇지. 4.19 혁명, 그다음 87년도 그런 거. 네, 우리의 갈 길은 그거밖에 정해졌다. 없어. 네. 그러니까 4.19 혁명, 동학혁명, 네. 유구한 어떤 그런 그 우리 혁명의 정치. 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누가 얘기처럼 이 독재자를 끌어내는 데는 아예 특허를 갖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내가 해서 독재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그거 묵혀놨다가 독재자 만들어놓고 끌어내리고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짓을 얼마나 하지 많은 사람들이 않도록. 죽었냐고. 그래서 옛날 이승만이가 그러니까 폴포트 다음으로 앞으로. 세계에서 제일 자국민을 많이 죽인 아주 이 학살자, 대학살자잖아. 이승만이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승만이를 담겠다고 하는 게 윤석열이 미국에 가서 선언을 했어요. 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담겠다 이렇게. 아까 그랬잖아. 너 독재자.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는 독재자라고 해도 독재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된다고. 네.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 미국 사람이었는 것 같으면 얼마나 속으로 웃었겠어요. 아이, 이제 오늘 그냥 네. 참 아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도 없어. 어떻게 그런 놈을 대통령을 아 그래도 알 수가 없죠 저희들이 더 근데 지혜로워. 내가 그 서울대 우리 저기 윤석열이랑 같은 77학번 동기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인간이 나오는지 난 상상이 안 가. 우리 때는 그렇게 민족 애국 애족 뭐 이런 걸 많이 들었고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 어려서부터 사무총장님이 그런 말 들었지. 그 다른 일각에는 전통의 그 식민지 지배 이런 그 아버지가 엄청 침입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죠. 윤석열 하나만 그러면 그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참 하여튼 답답한 상황인데. 뭐가 답답해요. 정신 차려가지고 살아야지. 아니 요번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 윤석열이 저기 미국에서 제발 오다가 벼락 맞을거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제가 언제나 말씀드린 게 사무총장이 참 잘 잊어버리신다. 윤석열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하여튼 아니 그 안에 바람이니까. 윤석열이 뭐 어떻게 돼도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더 현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열린 시민뉴스 목요 시사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